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근대 역사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백암 박은식 선생, 그분의 초기 저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특히 나라를 잃고 만주로 망명하셨던 1911년 그 시기에 쓰신 고대사 관련 글들이 오늘의 중심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박은식 연구자들이 그의 생애나 대동 고대사론, 명림답부전 같은 글들을 분석한 논문들이고요. 그렇죠. 근데 왜 하필 망명지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고대사였을까요? 이게 참 궁금해요. 그러게요. 그분의 역사관은 어땠는지, 또 단재 신채호 선생하고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백암 박은식 선생, 그러니까 1859년에 태어나셔서 1925년에 돌아가셨는데 원래는 전통 유학자셨죠. 네, 그랬다가 계몽사상가로 또 독립운동가로 변모하시고 나중에는 임시정부 2대 대통령까지 지내셨고요. 망명을 결심하신 건 역시 1910년. 나라가 이제 일본에 넘어가고 나서죠. 국내에서는 더 이상 활동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때 그 절박함이 느껴져요. 나라는 형체고 역사는 정신이다. 그래서 나라는 망해도 정신, 그 국혼만 살아있으면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신념이 있으셨던 거죠. 특히 일제가 막 우리 역사서를 압수하고 불태우고 이러는 걸 보면서 이 국혼마저 사라지겠다 이런 위기감을 크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지키는 게 곧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1911년에 이제 서간도 환인현으로 가시죠. 50대 중반의 나이에. 거기서 윤세복이라는 분의 집에 한 8개월 정도 머무셨다고요. 네. 근데 놀라운 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엄청난 글들을 쏟아내셨다는 거예요. 고대사 관련 저술을 대여섯 종이나 쓰셨으니까요. 대동고대사론, 명림답부전, 천개소문전, 발해 태종건국지. 정말 대단한 지필 활동인데요. 필사적이었다고 봐야죠. 그만큼 절박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박은식 선생의 역사관, 그 핵심이 좀 드러나는데요.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단군에서 시작해서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이른바 북방 계열로 보셨다는 점.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기존의 시각과는 좀 다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한일체, 그러니까 만주와 한반도를 하나의 역사 공동체, 대동으로 인식하신 거예요. 이건 단순히 과거사를 정리하는 걸 넘어서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우리의 역사적, 정신적 강역을 만주까지 확장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단군을 우리 민족뿐 아니라 만주족의 공동시조로 보고 발해나 심지어 금나라까지 우리 역사 범주에 넣으려고 하셨다는 게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당시 지배적이었던 중화사관, 특히 기자를 정통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우리 역사의 어떤 주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었어요. 그래서 단군은 주체민족의 시조, 기자는 외부에서 온 객족이고 결국 단군의 후예에게 동화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신 거군요. 네, 그런 맥락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키워드가 선교죠. 맞아요. 단군의 종교인 신교가 고구려 동명성왕의 선교로 이어지고 그 정신이 명림답부, 연개소문 같은 영웅들을 거쳐서 발해, 금, 그리고 당시 민족 종교였던 대종교로 다시 빛을 발하게 되었다. 이런 흐름으로 보신 거죠? 네, 그렇죠.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시 민족의식을 고취하던 대종교와 고대사를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정신이 고대부터 쭉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다.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고대 영웅들의 그 기상이 지금 우리에게도 살아 숨쉬고 있다. 이런 메시지로 자긍심을 불어넣으려 하신 거죠.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민족 정신을 되살리는 것. 이걸 웅사관이라고도 하던데요. 네, 명림답부나 연개소문, 대조영처럼 외세에 맞서 싸운 그런 인물들의 전기를 집중적으로 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독립정신을 고취하려는 목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들을 보면 이 과정에서 좀 논란이 될 만한 자료들도 사용하셨다는 지적이 있어요. 네,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면 태평관기에 나오는 규염객전 같은 소설적 이야기라던가 안시성주 양만춘설화처럼 역사적 사실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들이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박은식 역사서술의 한계로 지적되는 지점입니다. 아무래도 엄밀한 사료 비판보다는 당시 민족의식을 일깨우고 국온을 살리려는 그 목적의식이 더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요. 하긴 망명지라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자료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테고요. 그렇죠. 바레테족 건국지 같은 경우도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같은 그런 깊이 있는 사료보다는 장지연의 대한강역고처럼 당시에 좀 더 구하기 쉬웠던 이처 자료에 의존한 경향이 보입니다. 시대적 한계와 목적성을 같이 고려해서 봐야겠군요. 네, 그 시대적 맥락 속에서 그분의 노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과의 관계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게 또 정말 흥미롭던데요. 아, 그렇죠. 두 분의 관계. 박은식 선생이 1911년 9월에 썼다는 명림답부전 있잖아요. 그 내용 상당 부분이 신채호 선생이 나중에 한 1914년쯤 완성한 걸로 추정되는 대동역사의 해당 부분이랑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지점이죠. 보통은 신채호 선생이 박은식 선생에게 영향을 주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그 반대 방향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학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이 망명지에서 동제사나 박다락원 같은 곳에서 같이 활동하셨거든요. 교류가 있었던 거죠. 아, 그럼 신채호 선생이 박은식 선생의 글을 먼저 접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박은식 선생의 명림답부전을 보고 대동역사의 그 부분을 쓰거나 혹은 수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선회입니다. 와, 두 거장 사이에 이런 지적 교류가 있었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역사의 이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죠. 그런데 박은식 선생은 1911년에 그렇게 고대사 저술에 집중하신 이후에는 점차 관심사가 좀 바뀐 것 같아요. 한국통사 1915년,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1920년 같은 근현대사 쪽으로요. 네, 맞아요. 무게중심이 이동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요. 아마 고대사 연구가 가진 어떤 자료의 한계나 사실성 검증의 어려움 이런 걸 좀 느끼셨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국혼을 고취한다는 그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보다 직접적으로 당대 현실과 맞닿아 있는 근현대사 서술이 더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일제의 침략 과정이나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고 느끼셨을 수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배감 박은식 선생이 국권 피탈이라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국혼을 지키기 위해 고대사를 재해석하고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 민족 정신을 어떻게든 북돋으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만주까지 아우르는 대동민족이라는 개념도 제시하셨고 단군에서 대종교까지 이어지는 독특한 정신적 계보도 만드셨죠. 그리고 신채호 선생과의 그 예상 밖의 연결고리도 흥미로웠고요. 물론 자료 활용에 있어서 비판적인 지점도 있었지만요. 그렇죠. 하지만 그 시대적 절박함 속에서 역사를 통해 민족의 나아갈 길을 찾으려 했던 그분의 노력 자체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맞습니다. 그의 노력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박은식 선생의 사례는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접할 때 특히 어떤 특정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쓰인 역사 서술을 만날 때 그 내용 자체의 사실 여부만 따지기보다는 그 저자가 왜 그렇게 썼을까? 그 시대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을까? 이런 맥락을 함께 읽어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께서 역사를 마주하는 방식에 대해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